첫 번째 코너 1번지 똑똑한 두 분 모셨습니다.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기남 선대위 대변인. 네. 대변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30명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어떤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거기는 면도 안 합니까? 작아서요. 예. 뭐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정기남 대변인인데 고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출범식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과연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체제에서 출범하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는데 일단 기자들 관심 갖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김병준 위원장 사이가 어떨까 뭐 이런 거. 근데 어제 보니까 두 분이 좀 거시기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던데요. 냉랭하던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삼김 선대위 예. 뭐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제 그 평가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부담도 좀 있었는데 역시 현장에서 보여진 김병준 위원장의 표정과 김종인 위원장은 이게 물과 기름과 같은 느낌이고 향후에 지금 봉합은 됐지만 언제든지 다시 이게 갈등이 이렇게 증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고하는 모습. 예. 또 하나는 또 역시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 아예 중요한 안 나와버렸잖아요.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 왠지 뭐 축하해줘야 될 선대위 출범식이었지만 예. 좀 불안한 동거 체제 예.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메시지 컨설턴트는 꼭 말뿐이 아니고 몸짓, 그렇죠. 또 말하지 않는 것 네. 이런 것도 메시지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침묵도 의사표현의 하나의 수단이니까. 예. 제가 두 가지 분석을 좀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김병준 위원장 이제 대체로 보면은 스틸 사진을 찍을 때는 서로 양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딱 그렇죠. 찍어가지고 네. 서로 딴 곳을 바라보는 뭐 예, 그렇죠. 양김 네. 뭐 이렇게들 하는데 동영상을 봐도 계속 서로 딴 데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을 겨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에 대해서 큰 상식이 없는 네.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김병준 위원장을 향해서 한 얘기 맞죠? 맞죠. 어제 김종인 위원장의 표정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삼김은 무슨 삼김은 무슨 예. 이겁니다. 뭐 그거고 어저께 후보의 메시지에도 위기감이 담겨 있었어요. 뭐냐면 99가지가 달라도 정권 교체 뜻 하나만 같다면 힘을 합쳐야 한다. 무조건 단합. 예. 이건 정권 교체가 우리의 길이다. 이게 위기감인 거죠. 앞으로 잡음이 일어나더라도 좀 제발 정권 교체 하나만 보고 좀 거시기하게 좀 행동하지 예. 말아달라. 이 선언서를 통해서 쐐기를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조차도 지금의 봉합이 미봉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위험한 봉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예. 그런 점에서 어쨌든 90일 남은 캠페인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삼김은 무슨 하는 분과 또 불참한 김한길 위원장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조금 보면은 뭔가 부정합의라는 이제 그런 위기감들을 갖고 어저께 좀 화려했지만 그러나 뭔가 불안해 보이는 예. 좀 아귀가 딱 들어맞지 않아 보이는 그런 출발이었다 저는 평가합니다. 또 한 가지 분석을 의뢰할 게 네. 김한길 새시대 준비위원회인가요? 그래서 남들은 100세 시대 준비위원장이 아닌가. 아무튼 그분 건강 잘 챙기셔야 될 텐데 뭐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됐다고 하시니까 네. 그런데 어제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셨죠. 위원장인데 네. 그래서 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뭐 사무실 준비하느라고 네. 바빠서 못 왔다. 정치적으로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좀 분석을 해주세요. 아니 그걸 정치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생활적으로 분석합니까?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거죠. 왜냐하면 방구하고 집기구하고 사람 구하고 하는 거는 김한길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선대위 그 지원하는 인재 영입 파트와 사무총장이 다 해주는 거예요. 무슨 뭐 김한길 위원장이 어디가 집기구하러 보는 건 아니잖아요. 새 시대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근데 뭐 새 시대 글쎄요. 뭐 네. 하여튼 그 그러나 저는 거기서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달라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렇다면 뭔가 김한길 위원장도 삼김 최소한 나도 삼김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부터 삼김문고사하고 그저 김종인 위원장만 앵글 속에서 돋보이는 그런 그 국면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 이번에 뭐 국민이 부르는 대통령을 김한길 위원장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분이 뭐 거의 카피에 가까운 글을 잘 쓰시는 예. 또 원샷 원킬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저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말 그거 하나로 전 그분의 역할이 다 했는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정도로 앞으로 역할과 그런 그분의 영역 거기에 제가 과연 그 우리가 기대치만큼의 그 부여될 것인가는 저는 의구심이 많아요. 정진남 대변인 왜 김한길 위원장 안 온 것 같아요? 뭐 전라도 말로 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거시기한 거죠. 네. 이게 그 본인이 이게 정치인들의 언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많이 좀 전에도 뭐 분석을 해줬습니다만 아직 내가 움직일 만한 지금 여건이 안 돼 있다. 말은 나를 뭐 삼김의 뭐 한 축으로 생각하고 뭐 이른바 소위 그 국민의힘이 아닌 중도라든지 과거 민주진영까지 있던 사람들까지 통합을 하는 어떤 그릇으로 하나의 어떤 큰 통합 뭐 선대위 비슷한 느낌으로 모셔놨는데 실제 어제 선대위 출범식만 보더라도요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저는 윤석열 후보가 보이지 않는 출범식이었다. 예. 오히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선대위원장 취임식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 저간의 당내 사정이 반영돼서 그 불편한 속내가 불참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출범식이 아니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취임식 같이 보였다. 그 말이 정말 확 와닿네. 역시 네. 대변인이 저 정도는 돼야. 예. 정말 소변하지 않고 대변했습니다. 약간 이건 좀 까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소변이라는 게 우스소자를 쓰는 거죠. 웃을 소자. 그러니까 정확한 자기 입장을 대변했다. 예. 저런 걸 경강부회라고 하죠. 저는 더 여기서 좀 더 점잖하게 대변인답게 얘기를 하면요.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선대위 출범식인데요. 그 선대위에 몇몇 이름을 올린 사람들 보십시오. 예. 전직 검사가 14명이에요. 어. 이거 뭐 완전히 검찰 정권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저는 비칠 수밖에 그런가요? 없다. 공동선대위원장 7명 중에 2명이 또 검사 출신입니다. 주요 본부장급들 4명 이상이 검사 출신입니다. 이거 뭐 이게 후보를 포함하면 14명인데요. 이건 뭐 검찰 정권을 준비하는 출범식? 뭐 저는 이런 인상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 정당 자체가 약간 엘리트화돼 왔던 게 사실인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검찰만 엘리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국민의힘 구성을 놓고 보면은 너무 법조 출신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들 기민하게 듣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혹시 법의 잣대로 정치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논란이 되는 거죠. 이쯤에서 한번 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죠.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딱 구성을 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 자리를 비워놓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이제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모양을 갖췄잖아요. 그때 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온 뒤에 하고 윤석열 후보 구상이 어그러졌을까요? 안 어그러졌을까요? 저는 뭐 특별하게 어그러진 것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신 상황에 있어서는 이른바 그 계속 문제가 됐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던 문고리 3인방 또 윤핵관, 소위 윤핵관 예. 이런 그룹들이 지금 약간 숨을 죽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정리됐냐?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시간을 내줄 때. 자, 그러나 조만간 소위 문고리 3인방 플러스 윤핵관 등등등 앞서 말씀드렸던 전직 검사 출신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윤핵관인지도 몰라요. 특정인이 아니라 그룹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후보 중심으로 치고 나오기 시작하면 윤석열 그 후보 친위 그룹과 예. 소위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 또한 저는 상당히 그 큰 파장이 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이런 갈등을 통해서 나름 그래도 얻은 것도 있어요. 뭘 얻었냐면은 사실 원래 경선 그러니까 강을 건너고 나면 건너온 배는 불살라라 그런 예. 말이 말이 있잖아요. 더 큰 데를 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진영을 구성해야 되니까 윤석열 후보가 못한 것을 이번에 그 갈등 자체가 좀 약간 해소시켜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3두 체제로 간다고 보는데 이제 일종의 선거 기획은 이준석이 맡고 이준석 예. 대표가 맡고 그다음에 전략 및 관리는 김종인, 실행은 이제 윤석열 이런 구도로 가는데 저는 어쨌든 그러나 앞으로 굉장히 좀 저는 위험한 신호가 좀 뭐 어디서 잡히냐 그러면은 김종인의 색깔과 그 김종인의 색깔을 이 선대에 입히는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 최소한 국정 철학을 자기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자기 생각이 있든 없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좀 있으리라고 봐요. 윤석이 자기는 분명히 우크릭을 한다 하는데 김종인은 분명히 저기 중도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쉬운 거지 이게 사실 정책으로 입혀지는 순간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저는 그 삐걱거림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얼마큼 자기 목소리를 관철해내느냐 예. 이것도 한번 좀 주목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면서 김종인 별동대라고 부를 만한 그런 기구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뭐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라든지 예. 또 그런 위원회 설치지만 특정 인사들 소위 예. 뭐 김종인 사단을 주요 보직에다 포진시켰죠. 그렇죠. 어떤 뭐 이를테면 이름들이 금태섭 눈에 전 의원이 띄던가요? 예. 전략기획을 맡게 되고 예. 정무기획이죠. 정무기획. 그다음에 정태근 전 의원이 정세분석실을 맡게 되고 그다음에 전략기획은 김근식 교수가 맡게 되고 김근식, 이 3인이 다 또 사실은 총괄이 임태희 본부장 임대희 본부장도 있죠. 예. 그렇게 보면은 소위 이른바 선대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김종인 직할 체제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김병준 위원장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앞으로 잘 될까요?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산에 호랑이가 두 마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는 김병준 위원장이 김종인 체제에서 자기 역할을 얼마만큼 그나마 떼어내서 수행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고요. 제가 보기에 정책 분야도 상당히 김병준 위원장이 앞으로 뭘 꾸려가는데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건 뭐 사실일 것 같아요. 한 산에 호랑이가 두 마리가 있을 수 있겠냐. 어쩜 그렇게 멋있는 말을 많이 알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몰라서. 멋있는 말이긴 한데요. 저는 그 표현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김병준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 간의 어떤 갈등은 크게 돌출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병준 위원장이 그만큼의 실력이 안 돼요. 그것은 이미 정치권에 정병이 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보는 시각도 이미 김종인 위원장 체제로 정리됐다. 김병준 위원장은 움직여봐야 뭐 큰 의미 부여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하긴 것 일단 같아요.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에 큰 상식이 없는 사람하고 펀치를 한번 날렸는데 김병준 위원장 답이 없어요. 싸우지 않겠다. 예. 깨갱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뭐 1전 1승으로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엉기지 않을 것 같다. 엉길 만한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게 정치권의 핵심 판단입니다. 메시지는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특별히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김종인 위원장의 평가를 빌어서 본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처음 모두에 그랬잖아요. 삼김은 무슨. 네.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어제 이제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김건희 씨는 언제 나옵니까?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 답이 집에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마 안 나오고 그림자처럼 내조하는 쪽으로 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물어봤을까요? 뭐 물어보겠습니까?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보고 저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선거가 사실 인물 구도 이슈가 세 가지가 있다고 예. 하잖아요. 저는 이미 인물은 약간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그나마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조금 이제 앞서 나간다고 보고 구도에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론이 55%가 넘으니까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어요. 그럼 이제 이슈가 있는데 이슈도 양당이 이제 정책 입법 전쟁 하다 보면 이제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말하자면 국힘 내부에서 김건희 씨 얘기가 더 이상 이제 변수가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걸 돌출하기보다는 물밑에서 그냥 보이지 않게 시간 끌기로 가면서 소프트랜딩 전략으로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착륙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 내리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부인에게 물어보겠다.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검찰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미 어제 그 선대위 출범식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에 맞춰서 검찰이 그동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것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선물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부인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를 감싸고 있는 검찰에게 물어보겠다는 말로 들렸다. 알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똑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기남 시사평론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죠.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정기남 대변인, 네. 민주당에서 지금 가짜 뉴스하고 좀 많이 싸워야 되겠더라고요. 뭐 지금 가짜 뉴스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지금 최근에 그 조동현 교수 문제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예. 또 후보의 어떤 어린 시절 예. 또 가정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팩트 확인도 없이 어떤 쏟아내는 소위 가짜 뉴스들을 어떻게 이게 대처해야 되는 이것은 사실은 현재는 여당의 문제입니다만 이건 야당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여야 공이 대선 캠프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세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초등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입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가세연은 그 이게 진실 추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별점 많이 받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냥 자극적이고 확인 안 된 뉴스도 쏟아내는데 사실관계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거치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가세연이 얘기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응할까 하다가도 이 메신저가 가세연이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의심 갖고 접어가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점들이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자기의 가족사를 통해서 반박하는 그런 오히려 좋은 터닝 포인트의 계기로 만들어주고 있어서 저는 가세연이 정말 그 만일 보수 진영을 위한다 그러면 정말 자책골 앞으로 좀 넣는 거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동현 교수 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가세연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게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닌가요? 드러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가세연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봤는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로 일부 드러났는데 거기서 또 한 발 나가잖아. 일종의 그 애들 의혹까지 예. 그 의혹도 아니죠. 사실 그 신상을 공개하는 점들은 그거는 좀 그랬죠. 그거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죠. 아니 실제로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죠. 그런 면에서 뭐 전체로 전부 다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조동현 교수 자체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의 어떤 인권, 그다음에 또 조동현 교수의 어떤 가족들, 어린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이건 사실은 인권 침해적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한 번 더 후벼 파서 그 인권 침해와 사생활을 영역까지 넘어서는 이 가세연의 태도는요. 저는 뭐 이게 관음증 환자들도 아니고 특정 이슈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몰두하는 모습들은 아까 뭐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오히려 국민들에게 보수 진영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를 나쁘게 가져가는 그런 또 측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그런데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에요. 지난번에 이제 그 논란이 일어나니까 선대위원장을 사퇴했지 예.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뒤에 계속 또 반응을 합니다. 뭐 글도 올리고 뭐 성폭행 당했다라고 하고 또 이번에는 뭐 그와 관련해서 글을 올렸더니 그것도 공유하고 여전히 정치권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참 궁금한데. 저는 이제 거기서 조동현 그 교수의 좀 약간 처신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논란 속에서 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슈 자체도 사그라지는 마당에 본인의 입으로 굳이 또 그런 걸 끄집어냈어요. 근데 어제 진중권 교수가 글을 올리다가 삭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좀 애매한 지점들이 저는 그런 거죠. 과연 그렇게 해서 자기 지금 그 애들한테 과연 또 어떤 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려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그거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요 그 우리 시각으로 보려고 할 필요는 좀 없는 것 같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이잖아요. 조동현 교수가 피해자이고 또 가족을 걱정해도 어제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을 내렸던 것도 똑같은 일치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보다는 조동현 교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호도하고 어떤 명예를 실추하고 또 제3의 피해자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태도에 대해서 조동현 교수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평가하는 것은 좀 삼가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그래요. 판단입니다. 그분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은 이제 워낙 상처가 커서 그냥 당분간 이렇게 침잠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상당히 강한 면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이고 굳이 뭐 저렇게까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 정말 이것과 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12월에 조심해야 할 것 두 가지. 오미크론 가짜 뉴스. 정확한 평가 같습니다. 예. 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어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후보죠. 두 후보가 만났는데 최수영 컨설턴트
김동연 후보는 왜 같이 안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원내 정당끼리 합의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쌍특검 문제, 그 다음에 선거법 개혁에 대한 문제, 이른바 결선 투표제에 대한 문제. 사실 이건 개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적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내 정당들은 가능한 논의의 구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들의 이제 민생과 관련된 것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아직은 그 사실 김동연 부총리의 그 정당은 뭐 그 조 의원이 합류를 뭐 아직은 한다고 했는데 안 했기 예, 때문에 합당을 해야 원내 원내가 정당이 되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발은 원내 정당끼리 뛰고 여기서 좀 합의된 걸 바탕으로 조금 진일보하는 과정에서 제3지대 연대가 좀 더 넓게 필요한 경우에는 합류를 고민해 보자. 지금 그렇게 해서 첫 발을 내딛다는데 합당을 하더라도 새로운 물결이 창당을 해야 될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그런 것까지 5개 좀 광역시도당 뭐 창당한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직 그 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원내 정당끼리 어제 이른바 논의의 첫 발걸음은 떼자 이런 측면에서 어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후보만 만난 그렇죠. 것 같고 네. 만나서 뭐 좀 진전이 있었습니까? 만났다는 자체가 저는 이제 그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때까지 대리인들이 만났잖아요. 원내 뭐 정책실장끼리 예. 만났다든가 아니면 뭐 원내대표끼리 만났다든가 하는데 어제는 비공개지만 어찌됐든 두 후보가 직접적인 만나서 몇 가지 의제에는 서로 공통적인 그 어떤 입장을 확인하고 서로 이제 연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어떤 90일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라도 삼지대가 주목을 받지 않으면은 국민들은 정말 차악만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저는 상당한 좀 의미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기남 대변인 보시기에 두 후보 간의 공조, 연대 어디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밥을 짓지는 못할 거다. 뜸들이다 만다. 이를테면 지금 쌍특검 뭐 합의라든지 연금 개혁에 대한 어떤 정책 공조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뜸을 들이는 거죠. 그러나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거든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걸 열어놓지 않는 한 뜸들이다 말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한다는 거는 현재까지 독신주의자를 고집하는 두 사람한테 결혼을 언제 할래라고 묻는 거나 비슷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전 뒤로 좀 놔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선 투표제 도입하는 것에도 두 후보가 합의했던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죠. 근데 우리 헌법에서 뭐 이렇게 40% 이상 득표를 한 사람에게 어떤 그 당선에 대한 어떤 지위가 부여된다는 그런 맥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그렇다면 사실 헌법의 정신은 그렇게 결선 투표지의 맥락을 사실 담고 있다. 정신은 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 대통령제가 좀 불안정한 모습들 그다음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래야 당선된 사람도 조금 더 폭넓은 권한을 갖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삼지대가 주목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결국 나중에 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후보들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이번에도 안철수 대표한테 포기해라 그렇게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그런데 정기남 대변인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좀 분위기가 느낌이 만만치가 않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당의 존립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쉽게 응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는 완주 가능성이 좀 높은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어떤 본인의 발언이나 또 이후의 행보들을 감안할 때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그 출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지 안 할지는 조금 이제 정치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언제든 완주한다고 하니까 그 말 액면대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사실 이제 단일화 혹은 보수연합 이 문제는 안철수 후보에 달려있다. 지지도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김종인이 변수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지지도를 7에서 10%까지만 끌어들인다면 국민의힘이 안 모실래 안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 주체가 안철수 후보가 되는 거고 5% 이하로 간다 그러면은 그럼 뭐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보수 진영이 이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손을 내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대에 대한 여부 혹은 보수 대연정에 대한 여부는 안철수 후보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거지 김종인에게 달려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선 두 양 진영이 공고해하기 때문에 사실 이 틈을 흔들고 나갈 사실은 균열 지점이 보이지 않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삼국지를 인용하면은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천하 삼분지계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형주와 익주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중원의 병고가 생기면 그 다음에 천하 삼분지계가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력을 형주와 익주 땅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지역을 공고히 하고 한 다음에 중원의 변고가 생기면 그때 균열지점이 생긴다는 건데 안철수 후보가 이 말을 조금 좀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을 공고히 하고 그다음에 뭔가 틈새를 흔들어서 스윙 전략을 써야 되겠죠. 아무튼 김종 예. 아니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뭐 삼국지 인용까지 좋은데 저는 일반 국민들이 느낄 때 안철수 후보에게 보여지는 지금 모습은요. 대선 후보로서는 지나치게 한가해 보여요. 절박감이 없습니다. 저게 나중에 좌판에서 어떤 단일화 어떤 승패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칠 정도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왜 대선에 출마했는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토대로 한 절박한 선거운동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먼저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지 똑똑은 여기까지 하죠.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